연상호 감독님, 김준혁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채 출연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원 역할 맡은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하시는 포스에서부터 정말 자주 이러한 자리를 가져봤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군체 지금 300만 넘고 많은 사랑받고 있죠. 내일 넘을 것 같아요. 내일 없나요? 제 내가 약간 미래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지만 또 나의 메타인지는 이 정도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베팅을 하지 않나요? 대략 이 영화는 어느 정도까지 인기를 얻을 거다 좀 예상을 하셨었나요? 아니, 일단은 사실 제가 이게 뭐 작년에 얼굴이라는 영화를 좀 개봉하긴 했지만은 이 좀 큰 상업 영화를 꽤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넷플릭스 영화를 좀 많이 하다가 거의 반도 이후로 거의 처음 하는데 반도가 개봉이 2022년이었나? 그때 코로나 한참이었는데 한 4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이 극장 문화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이 흥행의 이 방식 같은 것도 되게 바뀐 것 같아서 저희끼리는 일단은 그 손익분기를 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제 손익분기가 나오면은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지시겠네요. 저는 이제 그냥 홍보 그만하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좀 더 하겠습니다. 선행처럼 천마 가야죠. 천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 주십시오. 올해도 좀 여러분들이 그 서포터가 돼주셔서 좋은 얘기 많이 이렇게 막 군체 이렇게 계속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혁 배우님은 굉장히 캐릭터성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있으신 배우님인데 사실은 또 연극으로 상을 받으시기도 하고 인정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극장 개봉하는 영화에 나오게 되면 또 연극 무대 선거와는 다른 어떤 느낌들이 있나요? 연극 무대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게 있다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과 현장에서 찍고 그 다음에 스크린으로 나중에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숙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상영이 되지만 그 현장감을 줄 수 있을까? 연기적인 부분에서 그게 되게 고민이고 또 탐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카메라 연기는 진짜 감독 예술이고 편집실에서 많은 부분이 또 결정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독님이 오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방향타 삼아서 정말 거기에 의지해서 좀 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극 무대는 이제 제 마음이죠. 참고로 오늘 김진덕 배우님은 그 오늘 백상 예술대상 연극 부분 오늘 피로연이라고 하나요? 애프터 파티를 애프터 디너 뭐 같은 디너를 디너를 하시다가 방금 도착했어요. 이게 뇌과학자 입장에서 저는 감독의 뇌, 배우의 뇌가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배우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최종본으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CG도 많고 편집되고 이런 그 최종본으로 나온 영화가 어떤 모습일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기에 참여를 하는데 처음 이 영화가 나온 걸 보고 나면 느낌이 어떤가요? 내 머릿속에서 있었던 이 영화에 대한 대본을 보고선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와 실제로 나온 작품과 갭이 꽤 큰 편인가요? 이번 군체라는 영화를 놓고 보면 아니면 제법 상상과 비슷했다. 근데 연상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콘티 작업도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고 또 본인이 이제 애니메이션이랄지 만화를 이렇게 만드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상이 굉장히 분명하세요.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분명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몫을 내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분명해요. 근데 오히려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니까 어떻게 할지 하우에 대해서는 배우한테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왓에 대해서 씨름을 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하우를 고민하고 또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더해서 그러면 요것도 추가로 한번 해볼까 겸사겸사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오케이를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많이 막 차이가 난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같이 해오신 스태프들의 이 경력이나 실력이 이제 아무래도 함께 몰이있다 보니까 그 물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은 내가 상상했던 어떤 콘티에서 막 크게 막 벗어난 건 없지만 그 물성을 구현해내는 것에 대한 엄청난 힘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 군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미술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좀비들이 벽을 치고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장면이랄지 이런 게 상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리얼리티가 있고 이렇게까지 물성이 감각적으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현석이가 현이를 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좀비들이 이렇게 모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제가 그렇게 이런 장면이 있지라고 알고 있었지만 영화를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그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좋은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쫙 붙여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게 정말 어떤 불편을 감수하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좀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진화된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성에 대해서 얼마나 편협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정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더 진화한 형태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완결된 영화 안에서 어떤 장면이 들어갔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효과들, 질문들이 좀 촉발되는 게 정말 재밌고, 여성호민 작품은 장면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모여졌을 때 예기치 못했던 질문들이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서로 다른 게 좀비가 보는 인간과 또 인간이 보는 좀비가 다르다 재밌는데, 실제로 저는 뇌과학자다 보니까 이런 실험들이 있어요. 원숭이 3마리의 뇌를 서로 다른 대륙에서 연결하고 이들 셋이 같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종류의 실험을 듀크 대학교의 미겔 니콜레리스 교수님이라는 분, 제가 일주일 동안 같이 술도 마셔본 분입니다. 이 교수님이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어요. 멀리 떨어진 미국의, 유럽의, 아시아나 세 곳에서 동시에 제각각 다른 정보를 주고 이들 셋이서 게임을 해야 되나 해가지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브레인 투 브레인 커플링. 원숭이들. 그러니까 실제로 침팬지들. 근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인간의 경우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몰라요. 근데 6명의 사람들을 랜덤하게 연결해 놓고 어떻게든 같이 뭔가를 조종해봐라 라고 주면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6명이 연결된 상태로 그 문제 해결을 해냅니다.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게 게임에서 내가 제어해야 되는 캐릭터가 딱 하나예요. 얘가 부딪히고 죽지 않고 왼쪽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면 얘가 대각선으로 하나 앞으로 하나 가고,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두 번 가고. 같이 하듯이. 네, 게임을 같이 시킵니다. 근데 내가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동시에 버튼을 누르고 있으니까 아무도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누가 하는지. 왜냐면 1대1로 게임하면 내가 누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데 6명이 동시에 막 누르고 있으니까 알 수 없는데, 신기하게도 일정 시간을 두면 그 영화에서도 나왔던 집단지성처럼 나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때 6명이 그냥 버튼 누르다 보면은 조종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 뇌를 연결했던 원숭이들의 경우에도 실제로 다른 원숭이가 알고 있는 걸 활용해서 셋이 같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영화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또 엎혔던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면, 실제로 이제 정말로 엎인 상태로 연기했나요? 그럼요. 정말로 엎인 그 배우님은 정말 힘이 세시겠어요. 정말 살이 쭉쭉 빠졌어요. 와. 정말 지창욱 배우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와, 지창욱 배우님 대단해요. 하체가 튼튼하다. 그 처음에는 이게 조금 우리가 도와준답시고 와이어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와이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당기는 건데 가볍게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게 가볍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한 거예요. 그냥 지창욱 배우가 그냥 생으로 했고, 이 와이어는 사실은 이제 액션을 하다 보면은 이게 넘어지거나 막 이럴 때 지창욱 배우도 위험하지만은 김신욱 배우가 되게 위험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위에 이제 지게 위에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몸을 어떻게 못하는 상태다 보니까 그 안전 용도로만 이렇게 와이어를 했지 그냥 이제 생으로 했죠.
저희 감독님의 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예술가 중에 머릿속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형상, 물성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로 꼽히는 예술가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바위만 보고도 이 바위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상을 끊어낼지를 이미 내 뇌 안에서는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독님에 따라 스타일들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은 내가 딱 원하는 장면과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어떤 감독님들은 이게 순간순간 배우의 애드립이나 일어나는 재밌는 장면에 따라서 바꿔갑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사악한 밸런스 게임을 한다면 나는 정해진 장면이 나올 때까지 약간 히치콕처럼 드라이빙을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낸다 쪽이신가요? 아니면 여러 사람, 여러 배우, 세트장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애드립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가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 바위를 보면 그 바위가 어떤 걸로 형상 그려야 될지 느낌이 좀 와요. 미켈란젤로다. 미켈란젤로. 농담입니다. 바위를 보질 않아요. 저 바위를 보지 않았어요. 바위를 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부산행이라는 영화, 이게 실사 영화를, 아니 근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왕왕 그 오해들을 하시는데,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내가 원하는 걸 못 그려. 실력이 없어서. 나는 진짜 역부족. 기가 막히게 그리고 싶은데 이게 출력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내가 뇌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뇌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뇌로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뇌가 내 기능을 조정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다. 내 몸을 조정해서. 그쵸?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명이 같이 만드는 건데,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말고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의 불가능성에 비극을 소통의 불안정. 불안해야 돼. 소통의 불안정. 제가 옛날에 대제왕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대제왕이 이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책상에 책들이 놔져 있잖아요. 책상에 책들이 놔져 있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실제로 하면은 이제 책이 뭐 이렇게 어떤 애는 이렇게 삐뚤게 놔져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뭐 이렇게 책이 놓은 모양이 다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 스텝 친구가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그 모든 책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책이 어떤 거 삐뚤어져 있고 어떤 거 이상하게 그려야지 이걸 똑같이 그리면 어떡하냐. 책이 좀비네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 대본 조면 이런 거 아무도 안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통이 불안정해. 비극. 근데 그런 일을 겪다가 이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처음 했을 때 느꼈던 게, 감독이란 자리에 딱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질문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진짜. 이게 뭐 배우분들도 이제 감독한테 질문하고 스태프들도 다 질문하다 못해. 뭐 예를 들면 김신록 배우 역할이 있으면 감독님 여기 펜은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펜까지 상관없어. 뭘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질문이 오면은 내가 대답을 잘해줘야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잘 모르는데도 이거는 이렇고 막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막 이렇게 대답을 해줬었는데, 영화를 이제 옆에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을. 자기가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당신이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나를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제가 지옥 2 할 때 대사 처음에 이제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러면은 절망감 뭐 이렇게 한 대사가 있는데, 감독님한테 이 대사를 그대로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대사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약간 고민하시더니 그렇죠? 라고 답하셔서 대사를 지켜야 하는 얘기.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게 있어. 아니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얘기하는데 감독님 이거 대사 나한테 물어본다. 제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대사를 이대로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슨 질문인지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영화 스태프들이 약간 교토식 화법
고사하니까 나는 그게 저희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몰라. 이 소통이 그렇게 불안전해. 그러니까 저도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냥 차라리 저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걸. 박정민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해요. 제 마음대로 할게요. 더 한두 작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디제잉을 좀 했었어요, 클럽에서. 근데 DJ가 해서는 안 되는 정말 큰 실수가 뭐냐면 관객이 원하는 그 물어볼 때 이거 틀어주세요를 틀면 안 돼요. 그럼 산으로 가고 망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나만의 흐름이 있고 플랜이 있어서 트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관객도 사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춤출 수 있는 음악이 나오면 이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감독님 마음도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도 틀린 건 알지만 그냥 마음대로 했을 때 아 이거였어 라고 하는 그게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화라고 하는 제가 원래 이제 그 서영화 전공이거든요. 전공이 서영화인데 서영화는 개인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서양화를 전공을 하다가 어쨌든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쪽으로 온 거는 대중예술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냐면은 왜 서양화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개인적인 작업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속에서 예술을 하고 싶어서 대중예술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영화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감독이 어떤 그림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영화는 감독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 만들어내고 배우랑 같이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관객이 이제 봄으로 해가지고 관객까지 포함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게 영화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뭐 그 집단 아까 뭐 집단 지성이 영화를 집단 지성. 만든다. 예. 예를 들면은 큰 새떼가 있는 거예요. 새떼가 보면은 막 그림을 그리면서 막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군집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가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영화는 특히 대중 영화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배우가 해석하는 거, 스텝이 해석하고 있는 거, 감독이 있는 사실은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 이 영화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 되고 나중에 관객들이 만나서 이제 관객들은 거기에 자기의 감상이라든가 자기가 이제 꽂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덧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 영화가. 저는 이제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역할이 예를 들면 혼자 하는 작품들, 뭐 예를 들면은 소설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거하고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 이거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다른 건데. 뭐 그렇습니다. 약간 핑계처럼 들립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저는 사실 전공이 뇌과학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또는 동물 어떠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게 저의 메인 전공 분야였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집단지성이 발휘되게 하는 게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일론 머스크, 세종대왕, 뭐 스티브 잡스 천재만 기억하잖아요. 그 한 명의 천재의 머릿속에 뭔가 이미지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 주변에 이 사람의 매력을 느끼고 온 수없이 많은 다양한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천재가 잘하는 거는 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다고 최태성 쌤이 말해주셨는데 병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걸 제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장영실부터 무슨 재상 여기까지 다 의견을 내면 이걸 취합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결국은 그 뛰어난 세종대왕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연상호 감독님이 이제 스스로가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세종대왕급이라고 이렇게. 세종대왕이 약간 남의 의견 들어서 자기 공처럼 만드는. 저는 제 공은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까지 챙기시는. 절대 이거는 또 세종대왕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리고 재밌었던 여러 번 나왔던 또 대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하나 꼽으라면
불완전한 소통의 비극 꼽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불완전한 소통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완전한 소통을 한다면 세상 모두가 외로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구끼리 우정 다 깨지고 사랑 못하고 그러니까 이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완전한 소통이 비극이지 우리는 다행히도 불완전한 소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축복을 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뭐 때때로는 불완전한 소통이 비극이 되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완전한 소통에 대해서 이제 영화 밖에서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로 완전한 소통이 있다면 그걸 원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완전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닿을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는 뭐 집단지성이라는 뭐 표현을 쓰지만은 집단주의에 무엇이 불편한가에 대한 생각에서 이제 이 영화가 좀 기획이 시작된 것 같아요. 왜 이게 불편하지? 했는데 문제는 저는 이 교류 속도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의견을 이렇게 취합을 하면은 대세 의견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CF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남들이 다 뭐 맞다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CF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에는 개성이라든가 개별성이라든가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되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수 의견 내는 것에 대한 배려 같은 것들이 존재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교류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소수 의견을 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무력해지는 개별성의 문화가 뭘 만들어내냐면 이 집단성에서 자기가 의견이 같아져가지고 이 집단성에 속해지는 것이 아닌 개별성으로 따로 떼어지기 싫어서 집단성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약간 소통의 강제성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이 군체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수 의견을 내기가 힘든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비판이 영화 안에서도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전지현 배우님의 대사라든지. 근데 이제 김신욱 배우님 생각도 궁금한 게 완전한 소통.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서영철이 다 연결되는 걸 원한다. 주사를 나에게 준다. 나도 연결되기 위해서 꽂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전지현 배우님의 역할에서처럼 버틸 것인가?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을 할 것 같긴 한데 정말 소통이 더 좋아진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비극일까요? 개성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발현되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나의 어떤 순간 혹은 나의 어떤 선택을 결정하는 너무 많은 변인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변인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9시 20분까지 콜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직전에 백상 디너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그 스테이크가 나오려는 찰나에 이제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데 스테이크 못 드셨어요? 스테이크를 한 입 먹고 나왔지만 그러면 옆 사람이 선배님 먼저 가셔야 되니까 스테이크 빨리 주시면 안 돼요. 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 프라이팬에 올라갔을 것인가 이 알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냄새만 풍기는 상황. 냄새 풍기는 상황 그리고 이제 고기가 조달이 됐는가 불은 뭐 가스는 제대로 예열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도로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여기 지금 광고 상황은 어떤가 내가 지금 꼽은 게 10개라면 사실은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변인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매 순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고유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많은 변인들의 총합으로서 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만한 완전함이라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너무 많고 복잡하고 사실은 계산할 수 없고 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황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 많은 행위자들과 변인들이 한꺼번에 막 작동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퉁치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난 짜장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완전한 소통의 세상은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무리 AI가 고도로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완벽 혹은 완전이라는 게 가능해? 그게 성취 가능한가? 뭐 이런 일단 그것과 그래서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외로워진다고 생각하고요. 그 수많은 변인들을 다루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대부분의 변인들을 모른 채 하고 아 나도 짜장 이렇게 사실 나 어젯밤에 짜장 먹었고 짬짜면이 있다. 짬짜 그렇지만 다 짜장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나도 짜장의 심리에는 그냥 뭐 이게 무슨 공동체주의야 뭐 전체주의야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기 힘든 너무 많은 변인들을 내가 딜링할 수 없는 어디까지 내가 딜링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그럼 어디서부터는 나는 개성이고 어디서부터는 뭐 이제 또라이고 어디서부터는 진짜 쟤는 사회 부적응자고 뭐 그러니까 그냥 나도 짜장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느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영화를 만들면서 이 집단성의 어떤 위험함과 개별성의 위대함 이것을 열심히 영화를 만드는 영화 지금 개봉 이제 일주일 차잖아요. 집단성이 발휘됐으면 좋겠어요. 발휘됐으면 좋겠어. 다 같이 움직여라. 모든 관객들의 집단성이 힘을 발휘. 만들어라. 내가 만든 영화의 주제를 내가 지금 부정하고 있어. 집단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니까 모두가 어쨌든 영화를 보러 갔으면 좋겠다. 모두가 한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 군체 흘려라. 이렇게 1번이 되고 싶다. 많은 변인을 다 하고 그냥 군체 보러 가라. 아니 지금 해주셨던 말씀, 김신록 배우님의 말씀이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실제로 몇백 년 전까지는 물리학자, 과학자들이 그런 완벽하게 제어되는 세상을 생각했었어요. 신이 모든 것을 다 결정론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아무리 뇌안을 살펴보고 물리학자가 연구해도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불확실성으로 가득해요. 그게 아마 말씀하셨던 모든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랑 비슷한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집단지성 완벽한 소통 이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조금 과학적인 내용도 얻는다면 그러니까 진정한 집단지성은요 그냥 많은 뇌가 연결되고 그 개체의 숫자가 많아지는 집단지성이 아니에요. 되게 흥미로운 게 1300개가 넘는 그룹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온갖 종류의 태스크를 시켰어요. 과학, 기술, 비즈니스, 스포츠. 그리고 나서 어떠한 뛰어난 아이디어, 뛰어난 개인이 더 잘하나 아니면 집단을 모아놨을 때 이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 안에서 집단지성이 발휘됐을 때 더 뛰어난가.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후자가 이겨요. 집단지성이.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다 집단지성이 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집단 무지성이 되고요. 때때로는 집단지성이 돼요. 근데 이 집단지성을 만드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양성이에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집단지성이 되는데 집단 무지성을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같은 고향에, 같은 나이에, 같은 성별에, 같은 종교에, 같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은 집단 무지성이 발휘돼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는 게 사라지는 순간. 그래서 좀비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그 서영철의 경우에는 집단지성을 칭송하는 얘기를 했지만 과학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에서 그거는 대표적인 집단 무지성의 발현이었던 거죠. 이쯤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군체가 재밌으셨던 분들 손 들어올 수 너무 한 색깔로 지금 아마 있겠죠. 네, 저는 근데 한 색깔이 됐으면 좋겠어. 저는 무지성이어도 좋으니까 한 색깔로 갔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 집단지성, 집단 무지성. 근데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그 감독님도 배우님도 집단 무지성이라는 거를 좀 아프게 경험했던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세상에 모두가 약간 비슷해져가는 특히 AI 시대에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라고 물어보면 챗GPT가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뭔가 AI가 말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은 뇌과학자 입장에서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각각이 다 다른 상상을 하고 또라이도 있어야 되고 뭔가 각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소통이 될 때 불완전하건 어떻건 우리가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영화에 나오는 마치 그 점액질로 뒤덮인 세상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점액질은 알고리즘의 알레고리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비슷한 걸 찾고 비슷한 걸 보게 되는 거를 약간 풍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이 작품 하면서 이제 군체라고 하는 그 생물들의 뭐 특징들을 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 군체의 생물체의 특징은 비슷한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 이 약점이 하나 발생을 하면은 한꺼번에 죽어요. 여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생물체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변이를 항상 만들어요. 이거 왜냐면은 한꺼번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 다양성을 만든 거죠. 다양성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냥 사회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왜 존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양성이 계속 보장이 되는 사회여야지만이 사실은 이제 좀 더 그 사회가 오래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도 나는 자꾸 이제 그러니까 흥행 이런 거 다양성을 가지고 영화를 보면 되죠. 이 영화관에서도 보고 저 영화관에서도 보고 부산에 가서도 보고 같은 영화를 보지만 다양하게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극장의 다양성을 가져가는 거죠. 용산 CGV에서 지역의 다양성. 롯데에서 봤다. 네, 김신욱 배우님 또 이제 둘 다 예술을 하시는 분이니까 나의 뇌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남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게 된다. 뭔가 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물들기 싫지만 나도 이렇게 물드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뭔가 나만의 어떠한 예술관, 세계관을 이제 간직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 깊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양성보다 획일성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소수 의견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다양성, 또 최근에는 뭐 불균질함, 뭐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사고, 뭐 이런 게 어쩌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그렇다면 다양성은 어디에서 올까? 우리가 다양성이 중요하죠라고 하는 건 그만큼 다양성을 발현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알고리즘, 저도 이제 SNS 4시간 이제 때려서 릴스 보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저도 엄청 봐요. 근데 일종의 상상력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굴러가는 일이 아닌 것 같고, 저한테 이제 상상력이라는 건 굉장히 감각적인, 뭐 몸적인 일인데,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뭐 내가 앞으로 내 장래에 대한 상상력, 혹은 이 영화에 대한 상상력, 뭐 이런 상상력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굉장히 고유하고 개인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시간 그리고 그런 힘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상상력을 주는 건 저는 문화예술 활동이 되게 릴스 아니 릴스 상상력은 안 돼. 도파민 터지는데 방금 뭐 봤는지도 이렇게 잘 모르고.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시를 보러 간다거나 제가 하는 영역과 약간 다른 종류의 예술을 보러 갔을 때 이렇게 좀 생각이 달리 흘러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이게 뭘까라는 이제 생각도 있는데, 왜 다른 예술 작품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활성화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양성의 영역은 어떤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다른 사람들의 상상을 접했을 때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의 질문, 상상이란 꼭 이런 어떤 망상이나 막 비주얼라이징이 아니더라도 어떤 질문, 어떤 다른 사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날 때,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예술 작품을 많이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가 할 만한 답을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내가 다른 예술 작품을 볼 때 상상력이 발동되는 이유가, 뇌에서는 DMN, 디스월드 모드 네트워크라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멍 때리고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역이
뭔가 내가 그러니까 목적성 없이 혼자 이제 멍 때리고 또는 내 분야가 아닌 다른 거를 볼 때 살아나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거나 새로운 패턴들이 생겨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대로 타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라고 해서 뭔가를 계속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쇼츠 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보고 또 보고 넘기고 하는 건데 근데 이때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멍 때릴 때 살아나는 뇌 영역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예술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가면 내가 약간 초보자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역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편집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전혀 다른 영역에 가면은 내가 약간 초보자가 되는 경험을 가지는데 그 경험이 내 영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도움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네, 왜냐하면은 누구나 이제 전문가가 될수록 지식의 저주라는 게 걸려서 더 많이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거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으로 가서 잘 모르는 영역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세상이 좀 더 넓어지게 되는. 그래서 제가 뇌과학적으로서 이렇게 하세요 드릴 법한 말씀을 이미 다 깨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멋있네요. 쇼츠로 좀 만들어주세요. 아니 이게 뭐 역시 S 대 출신은 달라. 이거는 별로. 되게 획일적인 답안이었어요. 네, 이게 군체다 군체. 쇼츠를 너무 많이 봤어. 감독님이 이렇게 본인만의 하시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 때 뭐 본인만의 어떤 하는 것들 이런 게 좀 있나요? 쇼츠를 많이 봤어. 쇼츠를 어떻게 보나요? 막 그냥 근데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쇼츠를 보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요즘 쇼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약간 쇼츠를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걸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 그 생각들을 해보긴 해요. 근데 요새는 재미있게 요즘에 느끼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서사를 요즘에 대중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막 그때는 이제 약간 독립 영화 같은 식의 서사들이 요즘에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대중들이 느끼는 바가 뭔가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시기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그 어쨌든 뭐 대중 예술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다 있는가를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좀 대중성이 있는 이야기를 쓰는 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도 인디 애니메이션으로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대중예술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이제 원칙이 뭔가 지금 이 사회에 무언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무언가를 영화에 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성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 당대의 어떤 사회성은 뭐지, 당대의 시대성은 뭐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이제 영화 이야기로 좀 더 돌아가서 질문하고 또 관객 객석에서도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영화에 보면은 항상 이제 화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몰입하면서. 와, 대표적으로 배우님을 구하러 안 가고 이기적인 선택으로 다 혼자만 살겠다고 올라가는 그 선택을 할 때 같이 분노하죠. 인간의 이기성에 대해서.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선택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이제 선택권을 가지고 비슷한 상황에 갔다. 그 무리에 있었다. 구하러 갈 것인가, 옥상으로 뛰어갈 것인가. 솔직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뭔가 현명한 방법을 도출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서가 네 누나니까 그 누나한테 이렇게 빠른 길 이런 거 해가지고 일부 데려오고
일부는 뭐 서영철도 급하니까 여기서 이제 누나를 기다린다고 여기서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오고 이거는 사실 비효율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데리고 올라가고 일부는 뭐 이제 누나를 또 데려오고 뭐 이러면 어떨까? 저는 예를 들면은 이기주의에서 발현됐다기보다 합리성에서 합리성에 의해서 그 이기심이 발동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의 결과는 하나였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 당신이 우리 기다릴 테니까 당신이 데려와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현석이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내가 서영철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올게. 이게 양쪽의 합리성이란 말이야. 근데 그 옥상에 혹시 그 현석이가 나 데리러 오는 사이에 만약에 서영철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먼저 옥상 올라가서 헬기 떠버릴까봐 걱정이세요? 아니 처음에 예리하다. 서영철까지 데려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건 처음에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를 구조하러 안 온다고 했는데 얘네가 서영철을 왜 데려가냐면은 이 구조대는 사실은 서영철을 구조하기 위해서 대기한 백신을 확보. 얘네가 왜 그 고생을 해가지고 옥상 올라가면 되는데 서영철을 왜 데려가냐면은 백신을 얘네한테 건네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서영철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서영철 열쇠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설정이 없었으면은 얘네 서영철을 괜히 누가 해가지고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인간에 대한 신뢰가 현이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는 인물이잖아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면 두 표로 갈려가지고 현석이는 나를 데리러 와. 현석이 또 빠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서영철은 또 얼마나 개길 거예요. 뭐 조금 더디게 이제 옥상을 올라가. 그러면 얼추 옥상에서 한 5분 정도는 우리 기다려주지 않을까 정도의 선의를 생각했는데 절대 안 기다린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그러니까 현이는 죽었네 지금. 이런 나이만 생각으로 죽는 거예요. 감독이 천리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너무 몰입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거기서 못 깨요. 선생한테도 아니 이 정도의 선의는 내가 좀 믿고 싶었는데 5분도 안 기다려. 지금 완전 몰입. 지금 내일 무대 인사 때 지창표한테 어필하냐. 왜 여러분이 좋아하시죠? 약간 근데 과학적인 답을 드리면 선의라는 것이 과연 합리성 때문에 발동되는가 또는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되게 유명한 뭐 선한 사마리안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급박한 상황을 주고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선택을 하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 직전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누가 쓰러지고 아프고 119를 불러야 돼. 이런 상황과 내가 시간이 한 1시간 남아가지고 시험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이 생긴다. 그럼 이 선이라는 건 항상 언제 발동이 되냐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발동이 되고요. 그 선의를 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일종의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에요.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받는 순간 뇌가 그 자신도 모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부르는 또는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선택들을 그러니까 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그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가정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저는 이 영화가 좋은 게 이렇게 감독과 배우조차 다른 의견으로 서로의 선의를 의심할 수 있는 재밌는 생각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인간의 개별성은 그렇고 위대하다. 하지만 부채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제가 너무 쌉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서영철이 백신이라고 왜 굳게 믿는지 끝까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신이라고 주장한다고 얘가 백신이라고 왜 아무도 의심을 안 하지? 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가 백신일 리가 백신이 아니지 않을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모두가 백신이라고 믿으면서 가는가? 그거는 그 상황에서 백신이 아니라는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바로 백신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여기는 일단은 서영철이 자기가 백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사태가 났는데 정부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은 제 백신 아닐지도 몰라요. 내비두죠라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일단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책임이 그 자리에 생물학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저도 생물학 전공인데 저 같으면 일단 혈액형을 확인하고 같은 혈액형이 맞으면 얘 피를 가져다가 나한테 일단 넣어볼 것 같아. 누구 중에 한 명에 백신이 맞으면
그러면은 얘께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나도 정말 뭐 어떤 면역이 생기나 뭐 이런 종류의 실험 해보시지 않나요? 서영철의 피를 권세종이 서영철의 피를 뽑아서 자기 넣는다. 네. 피를 어떻게 뽑아? 피를 안 뽑아요. 촥! 이런 다음에 이제 피 나오면 거기 글래스도 많고 실험도구도 많은데 그러면 일단은 투표를 해야 돼. 자, 여기서 자, 이 애가 백신일지도 모르고 아일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한번 모르모트가 되실 분. 그러니까 또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것도 그거는 나는 피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피가 아니라 누가 제가 한번 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아 선배님 내가 저한테 육상 급식단 말이에요. 저렇게 한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 있잖아요. 사실 백신을 하면 소용이 없긴 해요. 백신은 정확히 말하면 예방을 해주는 거지 치료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 질문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상이 영화 속에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위기의 순간일수록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아. 잘 되겠지. 약간 이렇게 운이 좋아라. 약간 이렇게 어차피 아니라고 해도 알 수 없는 세상 그냥 덮어놓고.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 예를 들면 누가 장난 전화를 한번 한단 말이에요. 예? 뭐 이 극장에 폭탄을 했다. 장난 전화를 누가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장난 전화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대처를 하는 정부는 없어. 일단은 그치. 다 내보내. 다 내보내고 그거를 진짜 조사단을 그 엄청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요즘은 AI로 목소리 톤 분석한 다음에 이게 정말로 진지한 목소리였는지 아니면 장난인지 어느 정도의 프로파일링이 그거 했다가 진짜 폭탄 터지면은 그 사람 목 나. 어쨌든 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걸로 결론을 내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까 합리성 하면서 또 막 자꾸 연구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하나 드는데 재밌는 게 우리 죄수의 딜레마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배신을 때리거나 협력하거나 근데 합리적으로 옳은 선택은 죄수의 딜레마가 어떤 거냐면 두 사람이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면은 둘 다 감옥에 잠깐 갔다 오고 한 명이 배신을 때리면 쟤만 감옥 가고 나는 사는 근데 나는 오히려 막 돈까지 챙겨갈 수 있는 근데 이제 둘 다 협력하면 잠깐 갔다 오고 둘 다 배신하면 둘 다 감옥 가는 이런 시나리오예요. 여기서 합리적인 선택은 무조건 배신이거든요. 합리적인 선택은 무조건 얘를 배신하는 게 어느 경우에건 나에겐 이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하고 그 배신을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벌지 않아서 그렇겠지.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뭔가 돈 많은 사람이 1년 봉급 정도를 걸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협력을 선택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과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게 언제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지 않냐면은 이기적으로 나를 중심에 놓으면은 배신이 합리적 선택인데 만약에 둘 전체를 주체로 생각하잖아요. 일종의 군체처럼. 그러면 항상 협력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저는 거기 그 실험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돈을 걸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념 같은 것이 배제된 상태예요. 왜냐면은 윤리의식이나 이념이 이제 정신적인 무언가가 들어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금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나는 그 어느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념이 완전 배제된 상태냐라는 거는 나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그 실험- 윤리가 어떻게 배제되겠어? 그 윤리의식이 배제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쵸. 잘못된 실험.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질문하실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근데 의식 어떤 윤리의식을 실험이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방금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셋업에서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많은 실험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효과가 나오는데 되게 다양하게 실험에서도 항상 협력이 나오는 게 되게 미스테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인간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해석을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네. 그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자면은 그것이 이제 뭐
국가별로도 이제 그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죠. 흥미로운 게 그런 윤리 같은 거 교육시키지 않고 어린 아이들 그런 거 받지도 않고 그냥 진짜 어린 아이들한테 배신인이 아니라는 선택을 놓고 배우지 않은 애들이 해도 협력을 먼저 선택해요. 어떤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도 안 교육으로 했나요? 뭔가 윤리력이다. 자기 너무 애들은 과자 가지고 막 싸우고 형이랑 나눠 먹어 이 말 들었을 때. 말을 할 필요 없겠네 그럼. 내 애를 들이키는데. 아유, 네, 어쨌든 요거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관객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 손을 앞에서 쫙 들어주시네요. 일단 맨 앞부터 이제 한번 저기 안경 쓰신 분, 네, 네네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오류가 쫙 난다면 초기화되잖아요. 굉장히 공포감으로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포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영화가 되는데 너무 재밌고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가장 큰 축을 이루는 우리 현석 남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감독님이 다른 자리인지 인터뷰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한 그 좀비의 끝나는 장면이 변이라고 하셨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현이가 제발 변이였으면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현석과의 마지막 장면에서 칼로 찍어서 현석만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현이가 변이가 아닐까? 변이였으면 마지막까지도 지금 볼 때마다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배우님께서는 또 어떤 마음으로 찍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좀 웃자는 질문으로 감독님께 하나 더 드리면 그 형사분이 이제 그 주방 그쪽에 계속 왔다 갔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약간 방수 테이프 같은 좀 쫀쫀한 특수 테이프를 하고 있는데 형사만 취급주의 노란색 그게 어떤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두 가지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제 현이가 변이라면 군책 2가 기대됩니다. 진짜 너무 기대되고요. 찍을 때는 사실은 왜 내가 안 물어뜯고 칼로 찌르지? 라는 데까지는 생각 못하고 찍었어요. 근데 이제 찍고 나서 화면을 보니까 저게 현이의 의도된 선택이었을까? 혹은 서영철이 저렇게 시켰을까? 근데 제가 그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관객이 저 현이에게 누나로서의 어떤 몸의 기억이랄지 마음의 어떤 흐름이 남아있다고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런 것마저 다 거세돼 버렸다고 보는 게 좋을까? 예를 들면 감독님의 전작인 기생수를 보면 누나가 그 외계인한테 뇌가 이렇게 다 파먹혔어도 몸이 혹은 그 마음이든 영혼이든 무엇인가가 동생에 대한 애틋함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은 사실은 더 도발적으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이게 마음이 있었는데 동시에 이걸 억지롱 하기에는 질문을 던지는 쪽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그 촬영이 되게 감독님 촬영 현장은 항상 시간 안에 끝나는데 그날은 씬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제 촬영이 넘어가고 스태프들하고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럼 우리 추가로 더 찍자 해서 그 마지노선에 그 씬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한 번에 오케이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편집상 내가 찌르고 나서 쓰러져 있는 동생을 봐야 돼요. 그래야 카메라가 이제 동생한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뭐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실은 현석이를 보지 않는 선택도 있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힐까? 그리고 내가 이제 현석이를 본다면 오래 보면 마음이 너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때 굉장히 짧게 이렇게 했더니 이제 편집을 현장에서 붙여보시고는 조금 더 오래 봐달라고 이렇게 큐가 이렇게 사인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편집을 충분하게 붙이실 정도로 오래 보면 이게 너무 또 결정돼 버릴까봐 이렇게 오케이는 나되 이 여지를 좀 주고 싶은 만큼만 이제 현석이를 쳐다봤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저한테 중요했던 것은 칼로 찔렀어? 안 물었어? 왜 그 군체를 안 만들었을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완전히 의식이 통합되어 버렸을 때도 몸의 기억 같은 것은 남아있을까? 아닐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과학적으로는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몸은 네. 남아 있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남자의 몸을 남자의 뇌를 여자의 몸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피드백을 뇌가 배우게 돼서 실제로 몸에 남아 있는 기억들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내 동생이야는 사실 몸이라기보다는 의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얘를 동생을 만났을 때 이 몸이 느낀 어떤 감각하고 얘가 내 동생이야라는 의식은 되게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아마도 개미로 치게 되면은 나랑 같은 유전자를 갖고 가장 가까운 존재니까 또 호르몬 냄새 그 같은 같은 거로 유전자로서의 느끼는 어떤 냄새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로 느껴질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자문을 사전에 보였더니 이런 걸 좀 넣어서 자, 마이크 잡고. 느낌이 비슷한데? 못 찔러야지. 뭐가 끌리나? 저의 해석은 정말로 다른 존재라면 물었을 텐데 같은 존재라고 느낀 걸 서영철이 조정해서 찔렀을 것이다. 맞습니다. 오. 이게 사실은 이게 소름. 부채라고 하는 그 상태로 이제 초반에 진행이 되는데 서영철이 그 강원철한테 불린 이후부터는 사실은 얘네들이 집단지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서영철의 노예들이에요. 서영철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 현이는 완전히 그냥 서영철의 이제 수족이 된 상태고, 근데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는 최연석이 반응을 하는 거죠. 서영철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인간에 대한 어떤 혐오 같은 게 되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되게 좀 잘 아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연석이 막 전투력이 너무 센데, 얘를 어떻게 없앨지 너무 잘 아는 거지. 얘의 약점이 뭔지, 혹은 얘가 왜 강한지에 대한 것도 알고, 왜 이렇게 분노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막 무쌍을 찍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현이 때문에 그러니 현이를 데리고. 저는 김지덕 배우님이랑 뭐 얘기할 때 되게 좋았던 게, 이 최연석 최연이 그 남매는 그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결핍이 있는데 마지막에 현이의 모습은 그 결핍이 채워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 둘의 그 관계는 결핍이 있을 때 완전한 관계였는데 결핍이 채워진 순간 사실 이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이거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아,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다. 남편분이 얘기했다. 남편분. 내가 그래서 이거를 그 김진덕 배우님이 대본을 이제 받고 남편분한테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남편분이 리뷰를 줬어요. 장문의 리뷰를 근데 저 그중에 일부만 전달했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내가 그래서 그 리뷰를 듣고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내가 야,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써먹어야 돼. 맞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기억력이 인터뷰에서 뛰어나시네요. 이거는 이제 너무 정확한 그 문장을 얘기해 주셔서. 결핍이 깨졌다. 그러니까 결핍이 깨진 게 아니라 결핍이 완전해짐으로써 이 둘의 관계는 끝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서영철이 그런 뭐 경비 아저씨 소원 하나 들어줄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현석의 소원이자 그들의 관계를 깨는 소원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 결핍이 있는 상태의 관계가 사실은 완전한 상태였던 거예요. 남편분이 그런 게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취급주의 노라노. 취급주의, 내가 그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거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물론 뭐 의도가 뭐 기막히게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걸 감는 장면을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뭐 취급주의도 있고 무슨 상표도 있고 했는데 그냥 그때 그냥 짧게 이 취급주의는 우리 이분으로 하자. 뭐 약간 그 정도 의도. 큰 의도는 아니었네요. 큰 의도. 설계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마지막에 재밌었던 게 서영철이 다 조종을 하긴 하지만 앤트밀 현상으로 끝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긴 했어요. 그게 한번 던져지고 나서 결국은 너무 많은 존재들을 제어하다 보면 제어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마지막에 됐던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의도된 거죠. 네. 네, 그쵸. 그거는 서영철이 명령을 나중에 이제 급하니까 명령을 막 너무 자주 내렸어요. 이게 자기 뜻대로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자꾸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명령을 막 요거 따라가 저거 따라가 막 이렇게 하니까 오류가 나버린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대본을 쓸 때는 그 앤트밀이라고 하는 건 없었고
오류가 나서 초기화가 된다 정도가 있었는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류가 났다는 걸 보여주지? 어떻게 초기화 된다는 걸 보여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데 이제 그 안무 그 엔트밀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뭐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안무팀에서도 그 엔트밀 비슷한 어떤 그 군무 같은 것들을 좀 보여줘가지고 심지어는 그거 하고도 팍 엎어지잖아요. 엎어졌는데 이게 이제 재부팅이 된다는 거를 관객들이 알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막 그 사운드를 뜨드드드 이걸 넣어야 되나? 그래서 진짜로 진작에 이 고민을 이 사운드 감독님한테 이걸 뜨드드드 그래서 사운드 감독님이 고민을 하다가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비들이 쏠 때 알니까 마지막에 장면이 코미디가 될 뻔했네요. 근데 네. 아 이거 재부팅이 되는 게 확실히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약간 그런 거 좀 넣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벌써 영화관을 빌린 시간이 끝까지 와서 너무 투머치 토크라는 바람에 질문을 충분히 많이 못 받았네요. 끝내야 될 시간이 다가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GB는 계속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된 마음으로 찔빵을 하신다면 다른 극장에서 또 다른 GB를 다양한 방법으로 같은 영화를 아 그쵸. 네 지금 정말 보실 수 할 말이 있습니다. 많은데 저축을 또 하면 되죠. 그때 오실 거예요? 다음 GB 때? 불러주시면 또 자, 오늘 여러분 많은 GB를 보시는 걸로 하고요. 두 분 정말 오늘 멋진 이야기 또 우리가 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김신록 배우님, 연상원 감독님 박수 부탁드립니다.